자, 이번 시간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신청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가 정정하는 것, 이거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번 최근에 출제됐기 때문에 나중에 암기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되겠는데 이것은 1번은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중개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그 다음에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 다음에 집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정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해제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단독으로 가능하다.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입니다.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정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신고 필증에다가 정정 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거짓 해제 신고를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되는데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거래 신고네요. 거래하지 않았는데 거래한 것처럼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5%, 100분 5 이하 과태료고, 아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래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 구분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리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모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뒤에 가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은 아니고요.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정정신청은 아예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죠. 정정신청은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변경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공동매수일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공동매수, 매수인이 가령 A, B, C 3명이었다가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4명으로 변경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외되는 경우,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추가되는 사람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그 다음에 7번에 거래 가격,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포함하는데 이 공급가액 또는 옵션 비용을 변경할 때는 전자문서 X, 이 말은 전자문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가능한 것은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계약 조건이나 기한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되므로 전자문서가 안 되고요.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정, 변경 신고 필증은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옛날에는 적시였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적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근무시간 안에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적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래서 적시가 좀 더 빠른 개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전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적시라는 말은 몇 번 안 나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고 휴업 신고했다가 재개 신고하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 했을 때 적시 재교부 해줘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죠.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하면 적시 재교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죠. 해부결의 소양 없이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3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법제 10조 중 5개는 제외한다. 이 5개 제외하는 게 뭐냐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들이 많던데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 10조에 보면 결격 사유 중에서 미성년자는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돼 못하죠. 그래서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자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등록 취소 이미 되어버렸는데 또 등록 취소할 수는 없죠. 그래서 5개가 뭔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2개가 있는데 이 5개는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등록, 그 다음에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1 3번 모두 다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가 되면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 7일 이내에 등록증,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는 게 3가지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서를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그러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죠. 그 다음에 사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 반납 X, 반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가 있죠. 이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개업공개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죠.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계약 이행관리 전문회사 7명입니다. 개공은 신체보전,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회사입니다. 예치명의자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은 예치명의자, 은행이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치명의자에도 해당되고 예치기관에도 해당되고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가 개업공개사에게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죠. 의뢰인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거래 당사자가 예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치하고 안 하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부르고요. 이게 옛날에는 부동산 학개론의 시험 범위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부동산 학개론 시험 목차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 에스크로우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기는 해야 됩니다. 계약금 등, 그 다음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예치명의자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가 해부, 결의, 소양 없이였죠. 그러면 임의적 취소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입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자격정지사유죠.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미설정입니다. 보정설정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설정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법제 33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쟁의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다만 절대적 취소 사유인 2+1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한 번, 그 다음에 과태료,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 3+1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3+1인데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거 과태료 빠져도 이미 2+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근데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그 다음에 과태료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건 임의적 취소죠. 그래서 3+1에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이 안 되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이거 3+1이지만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절대적 취소라는 것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2번 이상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은 주로 뭐냐 하면 그 침묵회 만들어가지고 왕따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휴업입니다.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 다음에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좀 어렵죠.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과징금으로 바뀔 예정인데 지금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요. 청문 실시해야 된다고 했고요. 등록 취소되면 3년간 다시 등록할 수도 없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8번, 이게 최근 1년 이내에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즉 3+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과태료가 1번밖에 포함 안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이 행정처분이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반드시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인데요. 이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고 하면 주어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면 자격증 양도되어와 처벌 규정이 똑같고요. 주어가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등록증 양도되어와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죠. 그러나 자격 취소가 되려면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되고요. 선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돼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된 경우 7일 이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 3개는 청문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 비교를 해야 되겠죠.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는 것도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절차를 한번 볼까요? 사무소 이전 절차를 보면은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경기도 시흥시로 이전을 했다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2가지라고요.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등록증, 분사무소의 경우 신고 필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3가지입니다.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은 7일 이내죠. 7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시흥시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시흥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군포시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이전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에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고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고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